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계물리학 개론 6주차 3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차시 수업에서 진행할 내용은 이상기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6주차 2차시 수업에서는 상자성계의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우리가 이제 분배함수와 자유에너지의 관계식은 F는 마이너스 KT ln 분배함수 lng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성계에서의 엔트로피와 자유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자성계의 자화밀도는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여러 개의 쌍극자 자석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단위 최적당 R자 쌍극자 모멘트가 스핀 과잉의 평균값 곱하기 한 개의 쌍극자가 갖는 자기 모멘트 M을 곱해준 놈이 우리가 이제 자화 밀도다. 단위 부피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자화 밀도다. 매그네타이제이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6주차 3차시 이상기체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 외부 자기장에 놓인 스핀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분배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을 설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상기체를 하기 전에 여기 연습 문제, 교재 연습 문제 3-2번 문제가 아주 통합적인 문제라서 이 문제를 한번 예제로 풀고 갈까 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 외부 자기장에 놓인 한 개 원자가 이제 스핀을 갖는 한 개 원자가 외부 자기장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원자가 그 자기 모멘트 혹은 스핀이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있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놓이게 될 수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놓였을 때 자기 모멘트는 플러스 m, 반대 방향으로 놓였을 때 자기 모멘트는 마이너스 m. 이때 같은 방향으로 놓였을 때의 자기 에너지는 제가 엡실론 플러스 이렇게 두고, 이때는 이제 자기 에너지가 마이너스 mb, 그 다음에 반평행, 매그네틱 모멘트의 방향과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일 때의 자기 에너지는 플러스 mb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한 개 원자의 분배함수를 계산하시오. 분배함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분배함수는 이게 볼츠만인자를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주면 되는데, 요 놈은 이제 exponential epsilon sub s over kt 또는 이걸 베타로 나타내주면 exponential minus beta epsilon sub s를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지금 스핀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개 입자만 고려를 하니까 스핀이 업인 경우, 매그네틱 모멘트가 자기장과 나란한 경우, 그리고 스핀 다운인 경우, 엡실론 플러스하고 엡실론 마이너스 두 개의 상태밖에 없으니까 이때 분배함수는 엡실론 s가 플러스인 경우는 exponential 플러스 mb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 마이너스인 경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mb 베타. 요게 이제 한 개 원자의 자기장에 놓인 스핀을 갖는 한 개 원자의 분배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엡실론 플러스 스핀이 나란한 방향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이놈은 엡실론 플러스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분배 함수분의 이 엡실론 플러스를 갖는 볼츠만인자, 그래서 Z1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플러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얘는 Z1분의 분배함수분의 exponential 플러스 mb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자의 평균 자기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값, 자기 모멘트의 평균값은 어떤 스테이트가 갖는 자기 모멘트 곱하기 그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는 확률에다가 모든 가능한 상태를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되는데, 이놈은 이제 S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서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엡실론 S를 플러스 M 플러스에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플러스 더하기 M 마이너스에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마이너스를
우리가 그 분배 함수로 나눠준 것이 이제 평균값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m 플러스는 m이 될 테고 m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m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해주면 분자는 m의 exponential 플러스 mb 베타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마이너스 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의 exponential 마이너스 mb 베타 나누기 분배함수 요것이 이 원자 한 개 원자의 평균 자기 모멘트를 계산하는 결과입니다. 요놈 정리해주면은 exponential x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exponential 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타입이니까 m은 이제 공통인수로 나오고 요놈은 tangent hyperbolic 함수가 되죠. 그래서 요놈은 m times tangent hyperbolic mb 베타가 이제 평균 한 개 원자의 자기장에 놓인 평균 그 한 개 원자의 평균 자기 모멘트입니다. 우리 이제 한 개 원자의 평균 자기 모멘트, 뭐 분배 함수 이런 걸 계산을 했는데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자화 밀도 매그네타이제이션은 얼마냐? 매그네타이제이션은 단위 최적당 평균 자기 모멘트를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그 단위 최적당 한 개의 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놈을 우리가 수밀도 n은 단위 최적당 원자수, 입자수를 우리가 수밀도라고 정의했으니까 V분의 L도 우리가 수밀도로 정의해주면 그냥 n 곱하기 평균 자기 모멘트 이렇게 되니까 평균 자기 모멘트가 m 탄젠트 하이퍼볼릭 mb 베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요 값이 그 자화 밀도가 됩니다. 이 자화 밀도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래프는 그리기 쉬우니까 제가 요 놈을 자화 밀도를 n 곱하기 m으로 나눠준 놈을 그려보면 이 놈은 이제 mb 베타에 대한 함수로 플라팅을 해줬는데 베타가 kt분의 1이니까 이 탄젠트 x를 그려보면 x가 0일 때는 0,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1로 수렴하는 게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화 밀도를 그려줄 수가 있고 우리가 요 놈이 매그네틱 필드가 윅 필드가 될 때 자기장이 템퍼러처보다 무지무지 작을 때가 우리가 윅 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을 쓸 수 있는데 MB가 KT보다 매우 작다는 얘기는 MB 베타가 굉장히 작다. 거의 0에 가깝게 되면 탄젠트 X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0이죠. 근데 우리가 0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탄젠트 X가 X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탄젠트 하이퍼볼릭 X는 X가 0으로 수렴할 때는 그냥 X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윅 필드, 매그네틱 필드가 템퍼러처보다 굉장히 작을 때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이 NM의 MB 베타가 됩니다.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템퍼러처로 나타내주면 NM 제곱의 매그네틱 필드 나누기 KT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윅 필드. 우리가 이제 그 필드가 굉장히 외부 자기장이 굉장히 약한 자기장이 걸리면 그때 자화 밀도 M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B에 비례하고 이제 템퍼러처에는 그 인버스로 비례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B 필드가 굉장히 강력한 외부 자기장에 걸리게 되면 B 필드가 KT보다 굉장히 크게 되면 다시 말해서 MB 베타가 1보다 무지무지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무한대로 가게 되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래프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1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필드가 굉장히 스트롱 필드가 걸렸을 때의 자화 밀도는 그냥 그 수밀도 곱하기 자기 쌍극장 모멘트 타임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냥 NM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화 밀도를 계산하고 요 놈이 strong weak field approximation 그리고 혹은 뭐 strong field approximation 이런 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개 자기 모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분배 함수 그리고 평균 자기 모멘트 그 다음에 자화 밀도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 우리가 이제 한 개 자기 자기 쌍극자 한 개의 원자에 대한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죠?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분배 함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U1은 그 ln-G1을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그게 내부 에너지가 되니까 G1은 2배 2 times
하이퍼볼릭 코사인 MB 베타가 돼서 요 놈이 이제 마이너스 DD 베타 ln 2 times 코사인 하이퍼볼릭 MB 베타 로그 값을 미분해 주는 거 로그 x를 미분해 주면 x분의 x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이 이제 베타에 대한 미분이라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2 times 코시 MB 베타분의 2 times 코시 MB 베타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줘라 라고 해서 제가 이거 프라임을 썼습니다. 이놈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미분해주면 이놈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사인 하이퍼볼릭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놈을 코사인 하이퍼볼릭 MB 베타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얘는 MB 곱하기 사인 하이퍼볼릭 MB 베타가 돼서 우리 이제 마이너스 2는 이제 서로 캔슬되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MB에 탄젠트 하이퍼볼릭 MB 베타가 됩니다. 요게 내부 한 개 원자의 자기장에 놓인 스핀을 갖는 한 개 원자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자유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죠? 자유 에너지도 우리가 그 분배함수 partition 펑션을 알면 F는 마이너스 KT의 ln(g) 이렇게 되니까 한 개 원자의 자유 에너지는 마이너스 KT의 ln(g1)이 되고 이 g1 자리에 2 코사인 하이퍼볼릭 MB 베타를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한 개 원자의 자유 에너지, 프리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 개 원자에 대해서 한 개 원자의 분배 함수를 계산을 했고 그로부터 자기 에너지도 계산했고 평균 자기 모멘트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지금 뭐 물질이라고 하는 게 한 개의 원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원자, 그래서 n개의 구별 가능한 n개의 원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원자들이 구별 가능하면 각각의 분배 함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개 원자의 분배 함수는 한 개 원자의 분배 함수에 n승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번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n개 원자의 분배 함수는 Z1의 n승, 그 n개 원자가 구별 가능할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이제 n승을 취해주, 한 개 원자의 분배 함수에 n승을 취해주면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강자성 고체의 경우에는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동일 입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동일 입자일 수 있는데, 동일 입자라고 하더라도 구별 가능한 입자를 우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 같은 경우는 스프링 모델이잖아요. 배드 스프링 모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원자가 우리가 용수철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이라고 했는데, 동일 입자고 하더라도 각각의 원자들이 그냥 로컬라이즈, 서로 합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동일 입자라고 하더라도 구별 가능한 입자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고, 그때에는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내부 에너지, n개 입자의 원자의 내부 에너지는 Zn은 Z1, 한 개 원자의 분배 함수를 계산해서 그걸 n승을 취해준 게 그 n개 입자의 분배 함수가 되니까 요 놈은 이제 마이너스 dd 베타 ln g1의 n승, 로그의 n승은 그냥 n times 로그 n이니까, 로그 something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n times dd 베타의 마이너스 ln g1. 그래서 n개의 입자, 서로 구별 가능한 n개의 원자의 경우에는 한 개의 원자에 대한 분배 함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n을 곱해주면 그게 n개 원자에 대한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리 에너지를 계산할 때도 F는 KB, KT, LNG, GN이 되는데 이 n개 원자의 분배 함수는 한 개 원자의 분배 함수의 n승이 되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개 원자의 프리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오버롤로 전체적으로 이제 n을 곱해주면 그게 n개 원자의 자유입자, 프리 에너지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이상기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이제 클래시컬
클래시컬 가스다, 고전 기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 시간에 뭐 정육면체 속에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 속에 갇힌 단일 입자의 분배 함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때 입자의 파동함수는 항상 곱으로, 그리고 에너지 고유값은 이렇게 합으로 나타내 준다고 했는데, 각각의 자유도에 대해서 합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분배 함수를 계산해 주면 이 한 개의 입자의 분배 함수는 스핀을 무시했을 경우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n의 모든 가능한 상태, 제가 n으로 썼다가 s로 썼다가 그러는데, 퀀텀 넘버는 제가 n으로 쓸 때는 s로 쓸 때랑 특별한 의미는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 썸메이션을 하는데, 이 n이라고 하는 놈은 nx, ny, nz는 자연수죠.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숫자. 그리고 요 놈은 이제 n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그 익스포넨셜 에너지 고유값은 합으로 주어지니까,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n은 이제 2ml 제곱에 파이 제곱 h 바이 제곱에 nx 제곱, ny 제곱, nz의 제곱이니까, 이 n에 대한 썸메이션은 nx에 대한 썸메이션, ny에 대한 썸메이션, ng에 대한 썸메이션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이 얘기는 사실은 이걸 썸메이션을 곱해줘가지고 무지무지 무서워 보이지만, 익스포넨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익스포넨셜 a 곱하기 익스포넨셜 b 곱하기 익스포넨셜 c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한 개 자유도에 대한 분배 함수를 계산해서 그걸 세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 함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내가 인접한 에너지 준위, 바닥 상태와 1차 여기 상태, 1차 여기 상태와 2차 여기 상태, 그러한 인접한 에너지 준위가 요 템퍼러처, 베타, KT보다 작을 경우에는 요 썸메이션을 하는 것 대신에 이놈을 촘촘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썸메이션 하는 것 대신에 퀀텀 넘버를 썸메이션을 적분으로 우리가 대체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분배 함수는 그 nx에 대한 썸, ny에 대한 썸, ng에 대한 썸메이션을 우리가 nx에 대한 적분, ny에 대한 적분, ng에 대한 적분으로 우리가 치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nx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y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g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여기 베타의 2ml 제곱분의 파이 제곱 h바 제곱을 제가 그냥 퉁 쳐서 그냥 알파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nx 제곱 더하기 ny 제곱 더하기 ng 제곱으로 나타내줘서 요 놈은 이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쭉 다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요 놈을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했지만, 요 놈은 이제 익스포넨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익스포넨셜 a 곱하기 익스포넨셜 b 곱하기 익스포넨셜 c가 되니까 똑같은 놈을 적분을 3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자유도를 선택해서, 저는 이제 x에 대한 자유도를 선택해서 x에 대한 놈을 적분을 하고 y에 대한 놈을 적분하고 z에 대한 놈을 적분하는데 결과는 같으니까 그걸 똑같은 놈을 3번을 반복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거 세제곱을 이렇게 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하나의 자유도에 대한 분배 함수를 그거를 계산을 하고 그걸 세제곱을 취해주면 전체 이제 한 개 입자의 3차원 공간에서 분배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요 이제 익스포넨셜에 대한 적분은 제가 이제 감마 펑션을 이제 쓰면 편리하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감마 n이라고 하는 거는 2 times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제곱에 t의 en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팩토리얼 함수인데, 요 놈을 계산을 해주면 요 놈으로 이제 그 감마 펑션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알파의 nx를 t라고 치환을 하고, 이때 dt는 알파의 dnx 혹은 dnx는 알파분의 1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놈을 써주면 요 놈은 dnx는 알파분의 1의 dt가 되고, 요 지수함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바뀔 테고,
요 놈이 이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접근을 하는 거니까 요 놈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알파 분의 2 곱하기 이 적분값 2 곱하기 적분값에서 t의 2n-1이 0이 되게끔 해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얘는 감마의 2분의 1짜리 적분이구나. 그래서 얘는 2알파분의 1에 감마의 2분의 1이 되고 감마의 2분의 1이 루트 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알파분의 루트 파이.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2알파분의 루트 파이를 3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알파분의 루트 파이를 3승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3차원 박스 안에 갇혀있는 한 개의 원자의 분배함수는 이 알파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알파 제곱을 베타 곱하기 2ml 제곱분의 파이 제곱 h바 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분의 1을 계산했는데 알파분의 1은 파이 h 루트 파이분의 L 곱하기 루트 2m 그게 이제 알파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알파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2 루트 파이 곱하기 파이 h바 루트 베타 L 곱하기 루트 2m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에 3승을 취해주면 되는 거고 요 놈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얘는 L 곱하기 루트 2m 파이 나누기 2파이 h 루트 베타 요게 이제 3차원 박스 안에 갇혀있는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디멘저널 1차원 무한우물에 갇혀있는 한 개 원자의 분배함수는 요거의 3분의 1승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Z1은 요 안에 있는 놈만 계산해주면 되고 2차원 우물이면 이거의 제곱 3차원이면 요 놈의 3승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한 개 1차원 상자 안에 있을 때 분배함수는 2파이 h바 루트 베타 L 타임스 루트 2m 파이가 되고 요 놈이 이제 L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루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정리해주면 얘는 2파이 베타 h바 제곱분의 m이 되고 제가 이거를 이제 베타 자리에 이제 kt분의 1을 넣어주면 이제 사실은 템퍼러처는 루트에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L 타임스 루트 2파이 h바 제곱분의 mkt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원 상자 안에 갇혀있는 그 입자 하나의 분배함수가 됩니다. 제가 요거를 람다 th 분의 L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람다 th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정의하는데 th는 서멀의 개념입니다. 서멀의 약자라서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은 요놈의 역수니까 루트 mkt분의 2파이 h바 제곱을 람다 h라고 정의를 했고 요놈은 사실은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은 템퍼러처의 루트 t 템퍼러처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람다 드브로이 파장은 온도가 이제 점점 증가하면 드브로이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드브로이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 템퍼러처가 좀 떨어지면 드브로이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은 특정 온도에서 이상기체 입자의 평균 드브로이 어떠한 특정한 온도에서 이상기체 입자의 평균 드브로이 파장을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값은 이렇게 주어진다. 우리가 이제 파장분의 길이가 돼야지 분배함수는 이제 단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드브로이 파장 랭스의 단위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을 보면 우리가 그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하는 한 개 입자가 갖는 파장이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인데 이 파장이 두 입자 사이의 거리보다 굉장히 짧으면 파장을 잘 못 느끼는 거잖아요. 요 조그만 파장이 있는데 각각이 조그만 파장이 있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놈을 파동처럼 안 보고 입자처럼 본다. 그래서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이 입자 사이의 거리보다 짧으면 우리가 입자처럼 보여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놈을 고전기체, 이상기체라고 하고
이상기체는 우리가 파동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이제 맥스웰 볼츠만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열평균 두브로이 파장이 입자 사이의 거리보다 길면 그러면 두 입자는 입자를 보는 게 아니고 서로 파동을 보는 것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파동이 오버랩이 되니까 서로 겹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입자로 관측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파동으로 관측을 하게 되니까 파동으로 관측한다는 얘기는 뭐죠? 퀀텀 레벨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의 기체를 양자기체다. 그래서 양자기체의 경우에는 그 입자가 페르미온인지 보존인지에 따라서 페르미 가스 혹은 이제 보스 가스에 대한 통계를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제가 요 정도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기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의 특성을 못 느끼는 기체. 그런 경우 이제 파장이 굉장히 짧은 기체. 그런 경우는 particle-like behavior,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취급하는 기체를 고전기체. 그 다음에 wave-like behavior, 파동처럼 취급하는 기체를 퀀텀 가스, 양자가스에는 이제 페르미 가스도 있고 보스 가스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기체는 보통 이제 템퍼러처가 아까 드브로이 파장이 루트 t분의 1에 비례한다고 하니까 파장이 짧으려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고 그때 하이 템퍼러처에서 입자들이 정말 파리클처럼 비헤이브 하는 것처럼 나타내주고 요 놈이 이제 어떠한 특정한 크리티컬 템퍼러처에서는 우리가 얘는 이제 보통 입자들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듯이 어떠한 파동의 특성을 가지려면 이제 파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파장이 람다 서멀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에 해당되고 템퍼러처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람다는 루트 t분의 1에 비례하니까 템퍼러처가 작아지면 파장이 길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서로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렇게 wave-like behavior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양자기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이 템퍼러처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고전기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차원, 1차원 박스에서는 이렇게 계산했고 3차원 박스로 되면 요놈 1차원의 분배함수의 세제곱을 해주면 그게 3차원에서의 분배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경우의 분배함수는 람다의 3승분의 L 3승 이렇게 될 테고 이 람다 3승을 해주면 요놈의 2분의 3승분의 L 3승은 볼륨이 되니까 9이. 제가 요놈을 이 드브로이 파장의 3승, 람다 3승을 한 거를 NQ라고 제가 정의를 할게요. NQ, 3승분의 1을 NQ. 요 놈을 이제 이것분의 1을 NQ라고 정의하고, 볼륨은 제가 농도, 수밀도로 나타내주면 V분의 N은 부피분의 단위 최적당 입자수,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V는 N분의 1, 수밀도로 나타내주면 N분의 1로 나타내 줄 수 있고, 람다 3승분의 1을 NQ,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NQ. 그래서 우리가 스몰 n은 V분의 1, 농도 또는 particle concentration에서 농도 혹은 수밀도라는 표현을 쓰고, NQ라고 하는 놈은 요 놈의 역수니까, 역수가 되니까 2파이 h가 제곱분의 mkt의 2분의 3승이 되고, 요 놈이 이제 드브로이 파장의 3분의 1에 비례하는 3분의 1의 그 역순이 되는 놈을 우리가 이제 양자 농도다, 퀀텀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우리가 박스,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그 3차원 상자의 한 변의 길이가 우리가 이제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열평균 두브로이 파장 정도에 해당되는 정육면체 내에 입자 한 개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퀀텀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양자 농도, 그래서 양자 농도는 그 정도, 요 놈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그런 상자 안에 한 개의 입자가 들어있을 때 해당되는 농도가 양자 농도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열평균 두브로이 파장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상자 안에 입자 한 개가 들어있을 때의 농도를 우리가 이제 양자 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육면체 속에 갇혀있는 입자 한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입자 한계의 분배 함수를 일반적인 농도와 양자 농도로 나타내주면 Z1은 N분의 NQ, 우리가 NQ를 양자 농도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온, 대기압에서 힐륨 그 원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 N이 2.5 곱하기 10의 19승 큐빅 센티미터 정도 되고, 양자 농도는 0.8 곱하기 10의 25승 큐빅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비하면 N이라고 하는 놈이 헬륨의 경우에는 NQ가 N에 비해서 무지무지 크죠. 다시 말해서 NQ분의 N이라고 하는 놈이 1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일반적인 농도가 양자 농도보다 매우 작게 되면 우리는 그런 기체를 고전기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기체는 고전기체로 취급을 해서 맥스웰 볼츠만 통계를 따른다. 그래서 이 기체는 고전 영역에 속하고, 고전기체라고 하는 거는 이상기체가 고전기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고전 영역에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원자들로 된 기체. 그러니까 서로 입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파동처럼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의 거리가 멀면 파동으로 느끼지 않고 입자처럼 느끼게 해야 되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좀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런 기체들이 고전기체 혹은 이상기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 농도하고 일반적인 수밀도를 비교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농도를 고전기체 또는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이번 6주차 3차 시 이상기체 시간에는 외부 자기장에 놓인 스핀계의 분배함수, 그리고 내부 에너지, 자유에너지 이런 거를 계산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상기체의 분배함수는 이제 3차원인 경우는 요 놈을 수밀도하고 일반적인 농도와 양자 농도의 비로 나타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점이 되는 게 이상기체 열평균 두브로이 파장인데, 열평균 두브로이 파장은 템퍼러처의 루트 t분의 1의 템퍼러처의 역수에 비례해가지고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파장이 굉장히 짧아지는 이상기체, 고전기체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파장이 이제 길어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퀀텀 레벨로 양자기체 레벨로 간다는 사실을 오늘 간단히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7주차 1차 시에는 동일 입자의 분배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 이 시간에는 이제 고전기체에서 동일 입자의 분배함수, 그리고 이제 분배함수의 위상공간 적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